전세 사기의 유형을 먼저 오늘은 보고 네.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은 예방책. 네네.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 건지 네. 그 예방책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먼저 감정가의 5%에 낙찰된 물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 화곡동에 위치한 빌라이고요. 감정가는 1억 7,500만 원이었고요. 경매가 15차까지 진행된 물건입니다. 낙찰자는 임차인의 보증금 1억 3,500만 원까지 생각해야 하는 물건이죠. 임차인을 보시면 보증금 1억 3,500만 원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임차인 참조 내역에 보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임차인은 내가 혹시 임대인에게 돈을 못 받게 되면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던 낙찰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보증금 1억 3,500만 원의 비용이 나갈 것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을 보시면 4차 때 매각되었다가 허가 취소가 되었고요. 또다시 14차 때 매각되었다가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차 때 매각이 되었네요. 이 낙찰자는 80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요. 이 800만 원 중 약 300만 원 정도는 경매 비용으로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500만 원 정도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약 1억 3천만 원은 낙찰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추가로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낙찰자는 800만 원의 낙찰을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 1억 3,8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등기부를 보시면 말소 기준일이 근저당 설정 날짜인 2018년 6월 7일로 나와 있는데요. 임차인의 전입이 2018년 5월 18일로 등기부 등본상에는 임차인보다 우선된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건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경공매 교수님이신 정길봉 교수님을 모시고 전세 사기 예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 정길봉 교수님을 모시고 해당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전세 사기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입니다. 대표님 교수님. 설명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네네. 오늘 물건 임차인은 네. 다행히 불행하게도 이제 경매까지 나왔지만 네네. 그래도 뭐 낙찰 금액이 800이고 어차피 경매 비용 300만 원 뺀다 하더라도 500만 원 남죠. 네네. 500만 원을 배당이 세금은 없는 걸로 치고 그렇죠. 네. 주택보증공사가 가져간다 하면 네. 낙찰자가 1억 3천 어차피 임차인한테 물어줘야 그렇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임차인님이 잘 이렇게 계약을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주제가 전세 사기 예방에 대한 이야기지만 네. 이분처럼만 하시면 네. 뭐 손해 날 게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렇죠. 이제 살던 집이 경매에 당해서 네. 그 이제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었겠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분처럼만 하시고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계약을 써서 뭐 이렇게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걸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네네.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질문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준비한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네네. 제가 이제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권리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고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지금 요 물건에 대해서도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대항력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네,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면 민법 621조의 임대차의 대항력, 그 다음에 등기된 임대차의 대항력, 이렇게 대항력이라는 게 이제 법으로 얘기하면 복잡한데 네, 그냥 경매로 대항력을 얘기하면 네, 낙찰자한테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내 보증금을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입니다. 이런 임차인의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기 위한 조건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보면 대항력이란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로 하면 그 이길 날 대항력을 준다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를 해서
그 당시에 등기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네. 대항력이 생깁니다. 네.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어야 한다라는 아무것도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저당권이라든지 네. 가압류라든지 네. 가처분이라든지 네. 가등기라든지 네. 소유권이 변경됐다든지 네. 이런 게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전입 신고를 하고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그 다음 날 전입 신고한 그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는데 예. 그때까지 그때까지 말씀하신 어떤 권리들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예.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사 가시고 짐 풀지 말고 만약에 여름이면 6시까지 등기소가 일하는 그 시간까지 네. 6시에 등기소가 마감한다면 5시 59분에 네. 등기를 열람해서 네. 그 열람된 등기에 아무 하자가 없어야 그때 네. 짐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네. 이제 내가 4시에 이사를 가고 돈을 잔금을 다 주고 갔는데 4시 반에 그 집에 근저당이 가압류라든지 가등기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소유권이 변경된 소리가 들어와버리면 네. 내 전세 보증금은 보호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안 생기니까. 대항력이 네. 대항력이 없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생긴다 하더라도 늦어버리니까 네, 그 네. 권리들보다 네.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다시 연결되는 부분인데 임대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예. 전입신고한 당일날 예. 근저당이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네. 이런 등기들을 발생시키면 우리가 예방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시 이전에 가서 예. 짐 풀기 전에 확인을 해라. 그래서 짐 풀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네. 아무 이상이 없으면 짐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짐을 풀기 전에 제가 먼저 잔금을 치렀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예. 예, 잔금 냈던 걸 바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돌려달라고 해서 네. 줄 사람 같으면 사기 안 치죠. 그죠? 네네. 돌려달라고 했을 때 줄 사람 같으면 사기 안 치죠. 이미 그 사람은 버스 타고 가버렸죠. 그러면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짐 풀기 전에 확인했는데 그런 임대인이 벌써 어떤 먼저 권리를 등기에 해놨어요. 그러면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한 거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수표를 한 장으로 주고 네. 6시 이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수표 지급정지를 시키라고 하는데 네. 은행도 4시까지밖에 근무를 안 하잖아요. 네. 그 전에 알았다가 한다면 지급정지 시킬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네. 근데 5시에 알았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음, 주인은 전화 꺼버리고 임대인은 네. 찾을 방법이 없고 그러면은 일단은 이런 사고가 터지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터질 수가 있다는 거네요. 지금 현행법 체제에서는 그 이길날 대항력을 주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공배. 네. 그 공백 안에 내가 잔금을 치르고 이사 가고 그 사이에 등기소가 마감하는 시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네. 꼼짝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얼마 전까지도 계속 뭐 지금도 그런 일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발생했던 이런 전세 사기에 관련된 것들이 결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표님이 또 이런 질문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없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싶죠. 그렇죠. 어찌됐든 오늘 영상의 주제도 그렇지만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지. 예. 그러니까 현황 체제에서, 그러니까 체제가 바뀌었을 때는 당연히 뭐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 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황 체제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전세를 얻으러 가면 집을 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남향, 그렇죠. 그다음에 주차장이 넓은지, 그렇죠. 새 집인지, 네. 지하철하고 가까운지, 네.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네. 학군이 좋은지 나쁜지, 그렇죠. 이걸 보고 전세 계약집을 보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새 집이고 지하철 역세권하고 지하철 역세권이고 주차장이 높고 그다음에 남향이고 학군도 좋은 곳에 전세를 얻는 게 가장 좋은 전세를 얻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고
전세 보증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이제 이걸 놓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전세를 얻으면 이 5가지를 치중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5가지는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이게 깔려 있고 네. 이게 충족된 상태에서 이 5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뭔지 혹시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저라면 예. 이 임대인이 내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자산, 그런 재무 상태가 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아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2년간 전세를 살다가 3억을 주고 전세를 들어갔다 이거예요. 네, 그럼 나올 때 네, 남양인 집이 돈을 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학군이 좋은 데가 집이 없기 때문에 돈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뭐가 돈을 내주냐면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돈을 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을 나갈 때에 임대인이 돈을 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체크는 안 해요. 그냥 집만 보는 거예요. 네, 집만. 그러니까 이번 사건처럼 다행히도 다른 일이 안 벌어진 사건은 이분은 도움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할 때 등기상 하자 없고 조세 안납증명서 확인해서 세금 밀린 게 없다 한다면 네, 문제가 없죠.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또 전세 사기 유형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계약서 쓸 때 들어가는 집에 등기는 하기는 해요. 네, 그런데 나를 임대를 준 사람의 임대인의 집 주소에 등기는 하기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살고 있는 집의 등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바레 가면은 나이트클럽 가면 마루난주 3개, 마루난주 하나, 생맥주, 백맥주 3병은 기본이잖아요. 네네. 기본이에요, 그건. 그거는 언급하면 안 돼요. 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조세한납증명 확인하고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 기본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3가지를 네. 확인해야 되는 첫 번째가 전입신고해야 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 되고 그렇죠. 확정일자, 조세한납증명 확인해야 되고 조세 완납 증명 확인해야 되고 증명, 네, 그런데 이거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네, 이건 얘기하면 안 돼. 네, 이런 거를 얘기하는 방송은 방송이 아니야. 그 기본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러면 뭐가 기본이 필수적인 거냐? 그 다음으로 필수적인 거, 필요한 거, 반드시 필요한 거. 반드시. 요 앞에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무조건 필수적인 필수적인 거. 거. 네네. 임대인의 집 등기를 떼보라는 거예요. 임대인의 집 등기. 예. 네. 임대인의 집 등기를 떼서 내가 전세 보증금을 3억을 달라했을 때 네.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3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는 거지. 네. 혹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하자가 생겼다는 전제 조건이죠. 네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하자가 없다 한다면 네. 경매 집어넣어서 내가 거기서 배당 받아가면 되니까 네. 단 3억짜리 주택을 2억짜리 주택을 3억에 전세 들어가신 분은 손해를 볼 수 있겠죠. 네. 시세평가를 잘못했으니까 네, 네. 그건 별건을 하고 네. 그건 별건을 하고 그러면 임대인의 집을 등기를 띄워봤더니 임대인의 집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나간다 했을 때 나는 안전장치를 2개를 갖잖아요. 네.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 보증금을 빼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하나 있죠.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안전장치가 하나 깨져볼 수 있잖아요. 네네. 경우에서 워낙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제 나쁜 짓을 하니까. 네. 그러면 그게 깨졌을 때 임대인이 살고 있는 집에 가압류를 걸어놓으면 돈을 받아올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문제가 됐을 경우에 예. 지금 내가 임차받은 이 집 말고라도 예. 임대인의 본 집, 예. 임대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다가 내가 가압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아, 그래서 네네. 전세 보증금을 거기서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만약에 돈을 못 받아 나온다 한다면 네. 임대인의 집에서라도 돈을 받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임대인의 집을 가압류 신청해서 네. 경매 나오게 해서 그렇죠. 돈 달라고 어, 어떻게 법적으로 협박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가압류가 들어가면 임대인이 돈을 주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네. 특별한 체크사항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등기 확인하는 것은 필수고 기본이고 네. 임대인이 살고 있는 집도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근데 임대인이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집 자체도 예. 근저당이라든지 어찌됐든 채무가 있다고 하면 예. 그건 역시 이제 방금 말씀하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다음- 필수적인 것 세 개를 갖춰놓고 네. 이사하고 네. 등기소가 문 닫을 때까지 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일이 벌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해야지. 이 집에는 등기소에 문 닫을 때까지는 우리가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현행법 조직에서는. 네네. 그런데 두 번째 안전장치인 임대인 집마저 하자가 많다. 네. 그럼 계약 안 해야지. 월세를 사는 한이 있더라도 전세 보증금 3억씩 막 주고 그렇게 들어가서 계약하면 안 되죠. 이 집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 집과 그리고 임대인의 본 집 둘 다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집을 포기하는 게 맞다. 당연히. 네. 그러면 집 사셔야죠. 전세 사지 마시고 네. 월세 사시든지. 예. 내가 좀 나는 럭키 보이다. 난 럭키 거리다. 난 행운하다. 네. 그러신 분들은 전세 들어가셔도 돼요. 다행히도 주인이 좋고 네네. 그 집에 아무 하자가 안 생기니까. 네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조심해야죠.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쓸 때 특약사항에다가 네. 예를 들면 오늘 전입 신고 우리가 했으니 네. 오늘이 지나서 내가 대항력이 발생하는 그 시점 이후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 전에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그 어떠한 권리 사항, 하자가 될 만한 권리 사항을 넣지 말 것 이런 특이 사항을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네. 실무를 잘 모르신 분들은 네. 특약을 잘 쓰면 된다 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인도받고 그 다음날까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겠다. 네. 저당권 설정하지 않겠다. 네. 가압류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네. 그 다음에 어떤 특약을 쓰고 만약에 이게 위반되면 전세 보증금을 100억을 배상하거나 뭐 1억을 배상한다는 위약금 약정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네네. 하면 뭐합니까? 내가 그 위약금을 달라고 청구했을 때 내 네. 보증금도 못 주고 날아가 버리는데 네. 그 특약을 썼던 위약금을까지는 줄 것 같아요? 그렇죠. 특약은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특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약은 우리가 특약을 써야 돼. 약간 어떤 그 마치 마음의 안정 같은 거지. 실제로 법으로는 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특약을 어기려고 특약을 3억을 배상하기로 특약 써도 네. 그거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꾼 사람이 그 특약을 썼다 한다면 네. 그 특약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내 전세 보증금 3억도 꿀꺽 해버렸는데 그렇죠. 특약 그거 2억 꿀꺽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특약은 이미 전세 보증금이 안전할 때, 예. 그럴 때 뭔가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는 뭐 청구가 청구를- 된다든지 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럴 수는 있지만 일단은 보증금, 전세 보증금도 지금 문제가 된 상황에 이 특약은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 그렇죠. 아, 예를 들어서 이제 네. 2억짜리 주택을 뻥튀기 해가지고 이제 3억으로 전세를 냈어요. 네. 그러면 안 들어가야지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3억의 전세를 들어갔다 합시다. 네. 예를 들어서 네. 그 속여서 그건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임차인이 그렇게 전세 사기에 대한 경험을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가지고 특약을 넣었어. 네. 내가 잔금 주고 이사할 때까지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네. 그런데 만약에 소유권 변경하면 계약 전세 보증금의 3배, 예를 들어 네. 10억을 배상하기로 한다고 약속을 했다 합시다. 네. 예를 들어서.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잔금을 주고 이사를 갔는데 2시에 이사를 갔어. 네. 잔금도 주고. 네. 그런데 3시에 소유권을 바뀌어버리네. 네.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분 이제 임차인은 소유권이 바뀌어버리면 소유권이 바뀐 사람한테 돈을 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런데 소유권을 바뀐 사람이 대부분 이제 바지라 해가지고 그렇죠. 능력이 없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손해배상금 10억을 청구해요.
네. 그럼 당연히 법원에서는 승소 판결이 떨어지죠. 네. 그런데 강제 집행하려고 전 임대인의 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하나도 없네. 네. 그러면 10년 지나면 그거 딱 꽝돼 버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방패가 쓸모가 없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유일하게 이런 우리가 말하는 날벼락을 피해 가려면 네네. 계약을 쓸 때 잘 네.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신탁 물건. 신탁. 아, 네네. 그게 대부분 이제 신탁 물건을 들어가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위탁자고 네. 실소유자는 신탁회사 수탁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신탁회사 앞에 소유권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위탁자가 소유자로 알고 계약을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5호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집주인은 신탁회사에다가 집을 이제 소유권을 넘겨놓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내가 들어가려는 이 집하고 계약을 할 때 신탁회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 임대인 그러니까 임대인인 척하는 위탁자하고 그렇죠. 예, 네. 위탁자. 그러니까 집주인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사람은 알고 봤더니 그냥 신탁에다 내 집을 맡겨놓은 사람이라서 네. 이 사람은 임대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 사람이 마치 임대인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하고 계약하는 거. 그렇죠. 이거를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네,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네. 단 보증금 없이 계약하는 것은 찬성. 보증금 없이. 예, 그렇죠. 보증금 없이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런 경우는 뭐 위탁자와 하든 신탁회사 하든 관계 없잖아요. 네네네. 예를 그쵸, 들어서. 그쵸. 예, 월세는 그쵸. 우불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신탁 물건을 조심하라는 거. 네. 두 번째 이제 대리인. 네. 대리인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중개업자분들은 그걸 안 하는데 네. 러시아 중개업자가 예를 들어서 당한다면 자기가 이제 관리를 맡은 중개업자분인데 이제 월세 관리를 맡고 있는데 월세를 전세로 돌려가지고 계약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대리인이 네.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계약을 쓰면 네. 될 수 있으면 계약 안 쓰는 게 좋아요. 원래는 이제 유임장하고 인감증명서 받아야 되고 네. 계약 쓰기 전에 본인하고 통화해야 되고. 네. 그런데 또 사기꾼들은 본인도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 미리 대기시켜 놓고 전화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무튼 본인을 만나서 본인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계약을 해야 돼. 신분증도 확인하고 얼굴도 확인하고 그렇죠. 네. 신분증도 확인하고 얼굴도 확인하고. 네. 그런데 얼굴은 신분증을 위조해 보면 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아무튼 대리라는 범위 내에서 계약할 때는 본인한테 꼭 본인을 확인하고 대리인하고 계약하고 또 돈은 될 수 있으면 본인 통장에다 주라는 거지. 대리인 통장이 아닌 대리인 통장 주지 말고 본인 통장에다 주라. 네. 예, 전세 보증 계약금으로 준다 이런 식으로 주면은 네. 문제가 좀 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보통은 요 계약할 때 집주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 공인중개사에서 중개사님이 대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네. 아무튼 대리인이 나오면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신뢰가 가는 사람인 건 맞지만, 예.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을 할 때는 본인이 나와서 본인하고 직접 임대인 본인하고 임차인인 나하고 직접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죠. 네. 아니면은 임대인이 내가 예를 들어서 수원에 있는 집을 전세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네. 임대인이 송파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계약 쓰기 전에 한번 얼굴 보러 가면 되잖아요. 네. 그거 못 갑니까? 돈이 지금 2, 3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근데 가는 경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3억을 날리는 확률을 높인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네네. 그거는 어떻게 대비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네네. 자기 돈 3억인데.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거기서 이제 추가하면 네네. 가계약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꼭 오늘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가계약 쓸 때 이 특약 하나 꼭 넣으세요. 가계약금은 반환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쓰면 가계약금에 대한 문제가 안 생겨요. 가계약을 하면서 가계약금을 돈을 걸잖아요. 네. 그런데 가계약금은 계약이 안 되면 반환하기로 한다라고 꼭 특약을 내면 가계약금을 받아올 수 있어요. 가계약을 할 때 네. 이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네. 이 가계약금은 돌려받는다
라고 가계약을 하면 돼. 네, 가계약할 때 특약을 걸어 놓으면 네. 내가 이 집을 원래 계약하려고 했었다가 예. 임대인 만나기도 어렵고 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예. 결국 나는 이 집하고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예. 했다라고 했을 때 그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런 특약사항을 가계약서에다가 넣어야 된다. 그렇죠. 네. 구두로라도 문자로라도 네. 그렇게 해놓고 가계약금 주고 네. 내가 그 다음날 계약을 안 하면 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네네. 그 다음에 네네. 지분권자들하고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분이 남편 2분의 1, 부인 2분의 1이에요. 네. 그럼 부인이 계약을 대부분 오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부인하고 계약서 쓰면 날라가는 거예요. 2분의 1 지분 갖고는 임대를 못 줘요. 네. 그러니까 4분의 3이다. 네. 그러면 계약 임대를 놓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가반수가 안 되면 2분의 1 지분권자 반수 갖고는 임대차 계약을 못 쓰거든요. 그 네. 계약 임대자는 무효예요. 아, 그러니까 네네. 부인이 넣으면 남편의 이임자와 인감증명서를 또 첨부시키라 해야 돼. 네. 그리고 또 남편한테 또 전화해봐야 돼. 네. 그렇죠. 남편이 종로에서 직장 다닌다. 네. 그럼 정확하게 하려면 가봐야지. 그렇죠. 진짜 부인한테 임대차를 쓰라고 했는지 어쨌는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두 분 다 나오셔라. 그렇지. 내가 밤 9시라도 기다리겠다. 예. 중개사님한테는 내 수수료 드릴 테니까. 내 수수료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약하면. 예. 그러니까 밤 9시까지 오늘 좀 고생 좀 해주셔라. 내가 이따 식사 사드리겠다. 예. 대접하겠다. 예. 이렇게 하고 꼭 지분권자 2분의 1, 2분의 1이라면 예. 무조건 같이 만나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4분의 3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예. 그분하고는 계약을 해도 예. 하등 문제는 없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아무튼 4분의 3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네. 4분의 1마저도 동의를 받고 하는 게 좋죠. 내가 들어간 전세집에 4분의 3을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네. 다세대는 한 호실을 얘기하고 네. 다가구는 3층이면 3층이 전체가 다 한 주택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가구가 10억짜리인데 호실이 10개야. 네. 그런데 융자가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네. 그러면 10억이면 서울 같으면 한 20억, 시가구 정도면 15억, 20억 가거든요. 네. 그 전세를 2억에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들어가면 난리 난다라는 거예요. 이상이 없다고 믿으면. 네. 다가구는 나보다 더 먼저 전입신고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사람들이 다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 집이 20억인데 3억짜리가 10명 있다. 네. 9명 있다. 네. 39, 27 이런 데서 그렇죠. 이 27억이 이미 융자가 있는 집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면 저는 예. 가장 후순위인 거죠. 가장 후순위인 네,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가구에 세를 들어갈 때는 등기만 보면 안 되고 네. 다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확정일자를 다 봐야 돼. 음. 확정일자를 봐야 돼. 네. 그 다음에 이제 소액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8천이면 뭐 2천만 원을 준다 그러니까 8천에 전세를 들어가면 안 돼요. 네. 2천에 전세를 들어가야지. 그렇죠. 네. 소액보증금에 해당되지는 8천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죠. 이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2천에 들어간다는 거. 다가구 세를 들어갈 때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내가 나올 때 2천을 최우선 변제금으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전세 가격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그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사실 이제 내용은 있지만 예. 이 보증금의 범위나 보증을 받는 그 금액의 범위도 굉장히 낮다고 저는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 범위를 내가 전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 보증금 전세가 뭐 예를 들어 한 1억인데 1억 안에서 내가 2천만 원을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2천만 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반전세나 월세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런 걸로 들어가야지 예. 안전하다. 안전하다. 네. 예. 네네. 그 다음에 최근의 사건인데 네.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네. 등기를 떼보니까 깨끗해. 네. 그래서 이제 9억에 금매로 판다고 하니까 물었어. 네. 그런데 어느 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했는데 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집을 경매 집어넣겠다고. 왜 그러냐라고 봤더니 네. 저당권에 대출을 8억을 받았는데 네. 돈 안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보니까 야, 내가 계약서 쓸 때 보니까 저당권 8억짜리가 말소됐던데 은행이 무슨 소리? 우리는 돈 받은 적이 없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위 문서를 만들어 갖고 저당권을 말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10억짜리 집에
7억의 전세를 들어갈 때 네. 그 집에 최근에 6개월 이내에 뭐 6억짜리, 5억짜리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말소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깨끗하니까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고 네. 6개월 이내에 혹시 저당권이 말소된 게 있다고 한다면 은행에 전화해 봐야 돼. 이게 진짜 말소됐는지. 6개월 이내에 여러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예. 이런 것들이 말소가 된 게 있다면 예. 은행에 그러니까 해당 이제 근저당권자겠죠. 예. 예. 그 채권자 그때 당시에 채권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예. 진짜 말소됐는지. 실제로 말소가 된 건지 체크를 한 이후에 예. 그게 맞다라고 했을 때 계약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안전하다. 안전하다. 아,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은 네네. 10가구를 갖고 이제 자기가 임대 사업을 해요. 네. 그런데 10가구가 하나당 1억이라고 한다면 10억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출을 예를 들어서 8억을 받을 때 8억을 어떻게 받냐면 이걸 다 공동담보로 받는 거예요. 5억을 뭐 대출 받았다 그러면 다 공동담보로 받으면 한 집당은 5억이잖아요. 5천만 원이잖아요. 네네. 10개니까. 네. 그러니까 5천이니까 이게 3천의 전세를 3천의 전세를 들어가면 된다. 이게 이 논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담보 들어갔을 때 채권 최고액이 한 집은 1억짜리지만 5억에 돼 있다 하더라면 네. 그 5억이 다 하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걸 n분의 1로 나눠서 하자가 이상 없을 거라 생각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네. 내가 들어가는 집에 네. 공동담보든 일반 담보든 네. 채권 최고액이 많으면 네. 그게 공동담보든 일반 담보든 다 그게 하자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건 n분의 1로 나눠서 하자가 나눠집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예. 그쵸. 이번에는 이제 중개업소에서 하는 일을 한번 살펴봅시다. 네네. 그럼 반드시 중개업소에 딱 들어가면 무조건 명함을 받을 거. 네. 그리고 명함도 대표이사, 개업 대표이사 명함을 받을 거. 네. 그리고 중개사무소의 게시에 대표이사가 사업자 등록증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걸어놓거든요. 네네. 그 명함 이름하고 그게 똑같은지를 꼭 봐야 돼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쓰거든요. 네.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책임이 안 진다 이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말을 꼭 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제증서 꼭 받고 네. 그 다음에 중개대작물 확인서면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중개대작물 확인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중개대작물 확인 설명서를 중개업자가 작성할 때 꼭 물어보라는 거예요. 체크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 왜 이건 이렇게 체크합니까라고 물어보고 네.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체크가 되어 있는 중개대작물 확인 설명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문제가 없죠. 이게 중개업소에서 할 수 있는 그렇죠. 주의사항이에요. 네. 아, 이제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무소하고 문제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예방하는 부분은 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된다. 네. 네네. 네, 저희가 오늘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에서 들었던 이 설명에 대한 모든 내용을 10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 나가면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첫 번째는 보증보험 가입이죠. 당연하겠죠? 네. 내가 전세 들어가는데 보증보험 안 들고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네네. 지금 상태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아무리 확실하다 하더라도 네. 아무리 친구 집이라 한다 하더라도 네. 아는 지인의 집이라 한다 하더라도 꼭 보증보험은 들시기 바랍니다. 네. 보증보험 가입하자. 보증보험 가입하자. 이거 네. 필수입니다. 네, 무조건 필수죠. 네. 두 번째는 전입신고, 그리고 네. 확정일자를 신고하는 거죠. 네. 아무튼 이사 가는 것보다 더 빨리 해야 되는 게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짐을 풀기 전에, 예. 예, 짐을 풀기 전에 우리가 좀 해야 될 몇 가지들이 있는데,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되고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조세 완납 확인. 조세에는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으니까 두 개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세금이 밀려있다는 걸 밀려있지 않은 집에 들어가야죠. 임대인이. 그렇죠. 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계약 당일과 잔금 당일에 들어갈 집에 대해서 등기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남이 띄워준 거 보면 안 돼요. 자기가 직접 발급 받아봐야 돼요. 네. 꼭 두 번 다 계약하는 날, 잔금 주는 날 꼭 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임대인의 집의 등기까지 우리는 또 확인을 해야겠죠. 오늘 배우셨죠? 내한테 보증금을 내주는 사람은 남양도 아니고 역세권도 아닌 그런 물건이 아니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니까 보증금을 임대인이 내줄 수 있는 능력 있는지 없는지를 임대인이 살고 있는 집에 등기를 떼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할 때, 전세 계약을 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예. 네. 개업 공인중개사 말만 또 믿으면 안 돼요. 확인하고 명함 받고 계약 게시물에 걸려 있으니까 네. 꼭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함께 거기에 대해서 보증보험증권 공제증서하고 네. 중개업소에서 2억짜리 공제증서를 주거든요. 네네. 그거하고 중개대상설명서. 네네. 중개대상설명서 중개업자가 쓰는 거 그대로 보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렇죠. 이걸 이렇게 썼는지를 물어봐야지. 네. 그리고 받아야지. 그렇죠. 예, 그래야 확실하게 자기가 그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말로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 아니 2억을 배상하겠다 말하면 뭐하냐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 네. 특약이. 네. 근데 집행할 재산이 없는데 네. 내 돈 보증금 3억도 안 돌려주는데 네. 약정했던 손해배상금 2억을 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특약에 대해서도 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약도 사실은 믿을 수는 없다. 담보가 없는 특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잔금 전 임대인의 변경 여부 확인. 이제 사기를 많이 치는 게 이제 계약할 때 분양사무소에서 임차인 2억짜리 빌라를 3억에 전세를 놓고 그리고 이제 소유권을 바로 잔금에 바꿔버리잖아요. 그 전에. 네네.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럼 임차인은 2억짜리 집에 3억까지 사기까지는 당했어. 네. 나가려고 했다 보니까 집이 2억도 안 돼.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달라고 주인한테 줬더니 주인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 네. 그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변경하는 걸 꼭 하지 말도록 예방하고 네.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꼭 확인하고 잔금을 주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경매가 진행될 경우 낙찰될 금액과 배당될 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정하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시 가격의 126%를 전세 보증해 준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것도 그거지만 그렇죠. 그것도 그거지만 만약 이게 경매가 진행됐을 때 내 보증금이 얼마에 배당받을 수 있는지를 봐야 그게 정확한 거지. 그렇죠. 사실은 이 소액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 사기가 일어났을 때도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예. 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는데 보통은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경매 쪽으로 전혀 공부를 해보지 않았다거나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무지한 경우가 굉장히 전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옥션통이 경매 플랫폼을 운영하면서도 이런 전세 사기 방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경매를 꼭 하셔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경매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공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내가 임차로 들어갈 그 집이 경매로 나왔을 경우에 얼마까지는 내가 무조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그 보증금 내에서 그렇죠. 우리가 월세든 전세로 들어가면 예. 피해 볼 일이 없죠. 문제가 되더라도 발 뻗고 잘 수 있다. 그렇죠. 네. 대래대래 이제 어떻게 보면 경매 나온 게 기회가 돼서 그렇죠. 그 집을 낙찰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신 분들 힘내시고 전세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돼서 고통을 받으신 분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옥션통은 여러분들이 자립해서 혼자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뭐 민법 몇 조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도움도 많이 되고, 머리로 알고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찾아보고 다른 유튜브 영상들도 보면서 공부를 하지만 실전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과 법적으로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들을 동시에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는 어떻게 되죠? 완전 반대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제 오늘은 전세 사기 임차인 입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다음 주제는 이제 낙찰받는 세입자가 가짜 세입자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네. 7억이 전세가 들어가 있어. 네. 그래서 가격이 1억까지 떨어졌어. 네. 그런데 7억을 안 물어줄 수 있는 그런 가짜 세입자를 골라내는 그렇죠. 그런 노하우입니다. 특급 노하우입니다. 그러니까 허위 이제 세입자를 걸러내서 네. 그런 부분으로 낙찰받는 고수익을 만들어내는. 네, 그렇죠. 그런 방법에 대해 다음에는 네. 영상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법원 견학 가는 반도 모집해서 영상을 만들 거고 현장 답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명도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네네. 앞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됩니다, 교수님. 예.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경공매 영상을 매주 만나보세요. 네이버 옥션통 카페에 회원가입하시고 교재 신청만 하시면 정길봉 교수님의 경매, 공매, MPL, 법률까지 다루는 50개의 특급 교재 파일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경매에 필요한 모든 서식과 자료들도 공유해 놓았으니 옥션통 카페에서 무료로 받아보세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옥션통을 팔로우하시면 빠르게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는 옥션통.